안녕하세요. 7장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7장의 주제는 프로세스 간의 통신이죠. 자, 기본적으로 프로세스 간의 통신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A라는 프로세스가 있고 B라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이 둘은 완전히 독립된 프로세스예요. 자, 그런데 A라는 프로세스가 B라는 프로세스에게 어떠한 데이터를 전달을 합니다. 반대로 B라는 프로세스도 A라는 프로세스에게 데이터를 전달을 합니다. 이러한 것을 가리켜 우리가 프로세스 간의 통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언뜻 생각을 해봤을 때는 독립된 프로세스다라고 하면 독립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프로그램, 이 개념을 조금 다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의 프로세스가 원 프로세스가 CESS죠. 자, 하나의 프로세스가 하나의 프로그램이다라는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하나의 프로그램은 여러 개의 프로세스로 구성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은 대부분 원 프로세스는 원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프로그램이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형성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자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경우가 드문데, 여러분들이 서버 사이드 프로그래밍을 하거나 아니면 그것도 프로그래밍의 분야가 상당히 다양하잖아요.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다 보면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형성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렇게 하나의 프로그램이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갖다가 형성한다. 즉 1번 프로세스, 2번 프로세스, 3번 프로세스, 얘네가 하나의 프로그램을 형성한다고 하면 아마 10중 8구는 얘네들 간의 통신이 이루어져야지만 하나의 프로그램으로서 적절히 구성이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프로세스 간 통신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이 머릿속에 연상이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뒤에서 이제 스레드를 공부할 때 많은 또 운영체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의미를 지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특히 일단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언젠가는 내가 사용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프로세스 간 통신이 무엇인지 그 자체를 이해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죠. 자, 섹션 1과 2를 갖다가 이번 시간에 제가 동시에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프로세스 간 통신이다. 앞에서 정의를 했지만 프로세스 간에 둘 이상의 프로세스 간에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것. 근데 우리가 보통 데이터를 송수신한다라고 하면 어떤 걸 생각을 하냐면 A 프로세스가 있고 B 프로세스가 있는 경우에 흐름만을 생각을 합니다. 뭔가 A가 B에게 전달을 해주고 얘는 샌드하고 얘는 리시브하는 이러한 상황만을 우리가 보통 생각을 많이 해요. 물론 이렇게 시스템 함수들이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도 있지만 본질적인 이해는 좀 약간 다릅니다. 마찬가지고요. B라는 프로세스가 샌드를 해주면 어떤 흐름 형성이 되어 가지고 그 흐름대로 데이터가 차근차근 A로 전달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본론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를 해보면 프로세스 간 통신이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은 메모리 공유를 의미한다라고 전혀 엉뚱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메모리 공유, 메모리를 쉐어한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프로세스 간 통신은 메모리 공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자고요. A라는 프로세스가 있고 B라는 프로세스가 있으면 데이터를 주고받는다라는 것은 A가 B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행위입니다. 데이터를 주고받는다라고 해서 A는 보내고 B는 받는다. 보내는 사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반대로 B가 가져갈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떠한 공간을 갖다 마련을 해두면은 공유되어지는 메모리 공간을 마련을 해두고요. 그 다음에 이 메모리 공간에다가 A가 데이터를 가져다 놓습니다. 그러면 여유가 있는 B 프로세스가 그 데이터를 가져갑니다. 결론적으로 통신이 이루어진 거죠. 즉 그냥 단방향으로 데이터가 흘러가는 그런 흐름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부적인 메커니즘은 결국은 메모리 공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신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가 보통 그냥 라이브러리를 알고 쓰는 것과 내부적인 메커니즘을 자세히 알고 쓰는 것과는 차이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샌드 리시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다양한 프로세스 간 통신 기법을 공부할 텐데 샌드 리시브 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결국 메모리 공유 기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메모리 공유만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우리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왜 어렵다고 할까요? 자, 보면 프로세스 A와 프로세스 B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 둘의 메모리 공간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물론 가상 메모리 영역이에요.
물론 가상 메모리 영역입니다.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이렇게 분리해서 관리하는 대상은 누구죠? 운영체제죠. 운영체제의 커널이라고 하셔도 좋고 운영체제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OS가 이렇게 메모리를 갖다가 분리해서 완전히 독립시킨다는 겁니다. A 프로세스는 이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른 영역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B 프로세스도 이 영역 이외의 영역에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정말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이 어떤 메모리 공간을 갖다가 공유해가지고 그 공유되어진 공간을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없다는 거죠. 뭐 이게 가능하다면은 좋겠죠. 예를 들어서 프로세스 A가 데이터 영역의 일부를 갖다가 B 프로세스가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있다. 자, 얘가 허용한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A 프로세스가 이 허용된 영역에다가 뭔가 중요한 데이터, B 프로세스에게 얘기하고 싶은 데이터를 채워 넣어요. 자, 그러면 B 프로세스는 그 허용된 영역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가져가면 통신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게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것이 허용이 안 된다. 왜? A 프로세스와 B 프로세스의 메모리 영역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왜 그러한 것을 허용하지 않을까요? 생각을 해보면은 허용할 수 없어서 허용을 안 한 게 아니라 일부러 막아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프로세스가 독립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이 다르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프로세스가 원 프로그램이다 라고는 이게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이 공식은 사실 성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A 프로세스가 B 프로세스에, B 프로세스가 A 프로세스에, 즉 서로 그 자신만의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에 접근할 수 있게끔 만약에 허용을 했다라고 하면 하나의 프로그램이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문제점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안전성 때문에 프로세스를 갖다가 이렇게 분리시켜 놓은 겁니다. 메모리 공유 영역을 분리한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A 프로세스는 다른 프로세스의 메모리 공간에 접근이 불가능하게끔 막혀 있어요. 안전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OS가 막았어요. 안전성 때문에 막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그 공유되어지는 메모리 공간이 필요합니다. 누가 제공을 해주면 좋을까요? 예, 당연히 OS가 제공을 해주면 좋습니다. 되는 거죠. 막아놨으니까 그에 대한 해결책들도, 그 문제점이 있어서 막아놨으니까 그에 대한 어떤 그 해결책도 제공을 해야 되겠죠. 그것을 가리켜 우리가 IPC, 이너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의 약자입니다. 프로세스 간 통신 기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운영체제별로 다양한 기법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 이 책에서는 윈도우즈에서 제공하는 대표적인 3가지 기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예, 물론 이번 시간에 또 한 가지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프로세스 간 통신이 의미하는 바를 지금 사실 중요한 게 이겁니다. 막혀 있다. 그러니까 뭐 기법이 제공된다. 이것보다 중요한 거는 내부적으로 메모리 공유라는 메커니즘에 의해서 사실은 통신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 간 통신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런 흐름이 아니라 메모리 공유 관점에서 데이터를 가져다 놓고 가져다 가는 것도 통신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했으니까 이제 실질적인 내용으로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메일 슬롯이라는 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메일 슬롯. 물론 메일 슬롯이다.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슬롯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체통 보면은 그 우체통에 입구 있죠. 뭐 이렇게 슬롯 하면 우리가 보통 꽂을 거를 생각을 하죠. 어떤 입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체통의 그 입구를 가리켜 우리가 이제 메일 슬롯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영어로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신의 이름을 갖다가 상당히 재미있게 붙여주고 있죠. 메일 슬롯이라고 정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윈도우즈 상에서 어떤 그 메일 슬롯이라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정의한 이름이 아니고요. 일반적인 우리가 OS의 공통 용어입니다. 뭐 메일 슬롯 기법은 리눅스에도 있고 윈도우즈에도 있고 다양한 OS에 존재합니다. 그 인베디드 OS에도 물론 존재하고요. 다만 그것을 내부적으로 구현한 구현 원리는 약간씩 다르지만 거의 대부분 유사한 방법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 그 기능은 거의 100%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약간의 차이는 물론 있겠죠. 자, 그러면은 그 동작 원리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send process라고 되어 있죠. 데이터를 주고 싶은 애입니다. 주고 싶은 프로세스고요. 리시버 프로세스는 받고 싶은 프로세스입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 통신이 이루어지냐면은 리시버 프로세스가 뭘 만들어야 되냐면은 이렇게 우체통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데이터를 갖다가 전송할 수 있는 우체통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내가 이 우체통을 통해서 데이터를 받겠다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은 OS가 물론 시스템 함수에 의해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겠죠. 어떤 함수를 호출하는지 우리가 좀 이따 또 볼 겁니다.
자, OS에서 그 함수 호출을 통해 가지고 이런 우체통을 만들어 주죠. 자, 이 영역은 분명히 리시버 프로세스가 접근 가능한 영역이 될 겁니다. 자, 물론 접근 가능하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접근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함수 호출을 통해서 간접 접근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다가 근데 또 주소도 부여를 할 거예요. 누구든지 어느 프로세스든지 간에 이 주소만 알면은 접근할 수 있도록 주소를 부여해서 우체통을 만들어 놓습니다. 누가 만들어 놓냐면 리시버 프로세스가 만들어 놔요. 뭐 주소를 갖다 예를 들어서 뭐 서울 뭐 100번지다 이렇게 붙여 놓습니다. 자, 그럼 서울 100번지라는 이름의 우체통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데이터를 전송하고 싶은 샌더 프로세스는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은, 자, 이 리시버 프로세스에게 데이터를 주기 위해서 서울 100번지라는 주소를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서울 100번지라는 주소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전송을 합니다. 마치 편지를 붙이는 것처럼 붙여주는 거예요. 그냥 그 데이터에다가 주소를 갖다가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전송을 합니다. 그러면 그 주소의 흐름에 따라서 OS가 이걸 어디다 넣어주냐면은 해당 주소에 해당하는 우체통에다가 집어넣어 주지요. 그러면은 리시버 프로세스는 우리가 실제로 우체통 확인하듯이 있나 없나 본 다음에 있으면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원리죠. 자, 그럼 여기서 보자고요. 데이터의 흐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면은 지금 보면은 샌더 프로세스에서 리시버 프로세스로 가는 이러한 일반적인 특성을 지녀요. 단순합니다. 실제 코드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뭐 우체통을 만들고 데이터를 보내고 데이터를 받고 총 3개로 정리가 되죠. 3개의 핵심적인 함수가 있습니다. 뭐 플러스 하나가 더 있긴 한데 그건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이것을 갖다가 그냥 각각의 역할로 함수로서 그냥 매핑시켜 가지고 메일 슬롯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여기서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자, 메일 슬롯이다. 결국은 뭐죠? 메일 슬롯이라는 것은 이 메모리 공간을 갖다가 지금 샌더와 리시버가 공유하고 있는 거죠. 즉 메모리 공유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그 범위를 갖다가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우체통의 예를 들었는데 아주 적절한 예예요. 이 특징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신하면은 보통 많이 생각하는 것이 양방향입니다. 양방향. 주고받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메일 슬롯은 우체통입니다. 우체통을 마련해 놓은 이 리시버가 이 우체통을 통해서 데이터를 반대로 전송할 수도 있을까요? 아니죠. 불가능하죠. 만약에 얘도 데이터를 전송하고 싶으면 우체국 가가지고 우체국에다 줘야지 자기 우체통에다 넣는다고 해서 데이터가 샌더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단방향의 특성을 지닌다는 거죠. 단방향의 특성을 지닙니다. 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연상을 하실 때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이 우체통을 생각하시면 당연히 단방향이다 여러분들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샌더는 데이터를 보낼 수만 있고요, 받을 수는 없다. 이러한 특성을 지닌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자, 여기 보면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샌더는 여러 개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뭐 우체통이 여러 개가 있다면, 자, 요거는 이제 좀 제가 그 우체통에 비유를 하기엔 약간 좀 불편한데, 왜 불편한지 한번 보세요. 자, 주소를 갖다가 할당하는데 리시버 A, 리시버 B, 리시버 C, 즉 3개의 프로세스가 각각 우체통을 만들었습니다. 우체통을 만들었는데 무엇을 허용하고 있냐면, 동일한 주소의 우체통을 만드는 것을 허용해주고 있어요. 즉 얘와 얘의 주소는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로 들어와서 보면은 그 집집마다 주소가 하나죠. 뭐 앞집과 옆집과 뒷집의 주소가 일치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윈도우즈는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하게 이름을 줄 수도 있지만 같은 이름을 얻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자, 샌더가 데이터를 보낼 때 만약에 해당 메일 주소로 데이터를 보내는데 그 메일 주소가 얘가 지금 현재 같죠. 그 주소로 보내면은 한 번의 샌딩을 통해 가지고 각각의 프로세스의 우체통에다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그 방송, 브로드캐스팅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해요. 방송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자, 이런 특성을 지녀요. 그래서 책에서도 보면은 이 예제 하나하고 이 특성을 보여주는 예제를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다 이해하셨으면 메일 슬롯은 사실상 다 공부한 겁니다. 더 이상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매핑하는 함수만 한번 찾아보면은 내용이 끝이 납니다. 자, 그럼 한번 이제 실제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은, 자, 리시버는 뭘 한다고요? 우체통을 생성을 합니다. 샌더는 뭐 한다고요? 여기 보면 제가 이제 한 가지 설명을 안 드린 게 있는데, 연결이라는
단계를 거칩니다. 이게 연결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부드러워질 수도 있고 좀 거칠어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자고요. 자, 리시버가 우체통을 만들죠. 자, 우체통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뭐 실세계에서는 뭐 그냥 알아서 누군가가 다 배달을 해주지만, 사실은 이런 연결고리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예, 해당 주소로의 연결고리를 형성하는 그러한 그 단계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리시버가 우체통을 만들어 놓으면은 샌더는 그 주소의 연결고리를 형성할 때 우리가 어떠한 함수를 호출을 해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그래서 연결이라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전송, 얘는 데이터를 전송하죠. 그럼 얘는 뭘 합니까? 리시버는 수신을 합니다. 가능합니다. 물론 이것이 목적이에요. 반대로 리시버가 전송하고 그 다음에 샌더가 수신하는 건 된다, 안 된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안 된다. 왜? 단방향 통신의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함수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여기 보면은 그 여러분들 그 윈도우즈 시스템 함수에 보면 파일 관련된 함수들이 있어요. 윈도우즈 시스템 함수 중에서 그 create file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파일을 생성을 하거나 생성된 파일을 오픈할 때 사용되는 함수예요. 그 다음에 write 파일 같은 경우에는 파일에다가 데이터를 써 넣는 그러한 기능의 함수고요. 뭐 함수 이름이 모든 걸 다 얘기를 해주죠. read 파일 같은 경우는 파일에서부터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함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좀 의아한 부분이 있죠. 우리 지금 메일 슬롯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왜 샌더는 뭐 마찬가지로 리시버도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파일 관련된 함수를 쓰느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나름대로 불만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상당히 그 내부적인 부분을 노출하겠다는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메일 슬롯은 제가 메모리 공유라고 말씀을 드렸죠. 메모리를 공유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방식으로 가능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도 메모리 공유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자, A 프로세스 있고 B 프로세스 있어요. A 프로세스가 파일을 하나 만듭니다. 뭐 a.txt라는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데이터를 잔뜩 집어넣어요. 그러면 B 프로세스는 a.txt라는 파일을 열 수 있죠. A라는 그 프로세스가 데이터를 채운 a.txt라는 파일을 경로만 알면 얘도 열 수 있습니다. 열고서 읽어드릴 수 있잖아요. 즉 통신이 이루어진 거죠. 우리가 그 IPC 기법을 쓰지 않아도 사실상 파일만 이용을 해도 통신이 가능합니다. 물론 아주 불안하겠죠. 문제점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튼 기본적인 통신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즉 다시 얘기하면은 메모리 공유가 가능하다는 거죠. 파일만을 이용을 하더라도. 이러한 단순한 우리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 바로 IPC입니다. 즉 메일 슬롯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파일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져 있어요. 다만 우리가 얘기한 이런 단순한 방법으로 파일을 생성하고 소멸을 하고 데이터를 주고받으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 안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을 갖다가 잘 보완해서 만들어 놓은 기법이 사실상 메일 슬롯입니다. 대부분의 OS에서는 메일 슬롯을 파일 기반으로 처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파일 관련된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얼마든지 접근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뭐 저의 그 짧은 생각으로는 만약에 제가 OS에 API를 디자인을 한다 라고 하면 create 파일보다는 뭐 connect mail slot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줬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sending data 뭐 아니면은 뭐 그다음에 reading data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각 별도의 이름을 줬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뭐 제 취향이에요. 근데 이제 MSI에서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어차피 같은 기능을 하는 거니까 파일 시스템을 기반으로 구축이 돼 있다 보니까 데이터를 읽고 쓰는 방식이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고 쓰는 방식과 동일하니까 굳이 똑같은 기능에 다른 이름의 함수를 두지 말고 기존에 정해 놓은 함수를 그대로 쓰자라고 결정을 내린 거죠. 예, 그래서 저도 그 나름대로 처음에는 그냥 이거 이름 달리 두면은 조금 더 쉽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파일 시스템을 갖다가 기반으로 해서 구현이 되어 있다는 것을 갖다가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는 생각으로 봤을 때는 뭐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 자체도 또 메리트가 있다, 나중에 점점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 다 설명드렸는데 이제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예제 7-2하고 7-3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앞으로도 강의를 갖다가 진행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냐면 소스 코드를 갖다가 긁어가면서 강의를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중요한 코드만 제가 이렇게 옮겨다 놓고 전체 흐름을 갖다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확인하고 코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좀 더 능력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실제 분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강의하기도 설명을 드리는 데 있어서, 설명을 집중하는 데 있어서도 이것이 훨씬 더 저에게도 도움이 되고요. 자, 그래서 코드 설명보다는 여러분들이 코드를 볼 수 있도록 모든 설명을 제가 강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7-2고요. 얘가 7-3입니다. 실제로 메일 슬롯을 생성을 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만 제가 따다 붙여 놓은 거예요. 그 단계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 전체 흐름은 여러분들이 코드 분석을 통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 이 정도 되셨으면 코드 분석만큼은 아주 자신이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보죠. 첫 번째 단계 뭐라고 있냐면은 create mail slot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자, 메일 슬롯을 생성하고 있어요. 우체통을 생성을 하는 겁니다. 얘가 우체통이에요. 자, 근데 이 함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안 드렸죠. 코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달인자로 슬롯 이름을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주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주소의 형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주소의 형식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점이 찍혀 있는 이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지금 보면은 계층적이죠. 이름은 주소는 계층적으로 우리가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뭘 줘야 되냐면은 그 컴퓨터 이름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부여를 하셔야 돼요. 컴퓨터 이름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로그인할 때도 보시면, 로그인할 때도 뜨던가요? 예, 아무튼 여러분들 컴퓨터 이름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자, 이름을 갖다가 여기다가 할당을 해주는데, 점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나 자신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당연히 점밖에 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리시버라는 거는 내가 리시버를 띄웠다. 어디에다 띄우니까 내 컴퓨터에다 띄울 거 아니에요. 지금 이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실행 파일이 들어있는 컴퓨터에서 실행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점밖에 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샌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현재 지금 내 컴퓨터에서 실행을 하니까 이거는 이제 목적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얘를 가리켜야 되겠죠. 얘와 동일한 주소를 가져야 되겠죠. 왜? 데이터를 이쪽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물론 당연히 이 부분도 같고요. 그 다음에 실행하는 위치가 같은 컴퓨터 상이니까 현재 자기 자신의 컴퓨터에서 실행을 하니까 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다른 이름이 올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메일 슬롯 같은 경우에는 특성이 로컬 상에서의 데이터 송수신을 위해서도 물론 존재할 수 있지만, 별도의 독립된 컴퓨터 안에 존재하는, 즉 완전히 서로 다른 컴퓨터, 네트워크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의 프로세스 간 통신을 위해서도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이름을 갖다가 부여하면 그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는 상황이면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요. 일단 가능하다. 사실 이 용도로 쓰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나눠져 있는, 서로 분리되어 있는 영역에서 통신을 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TCP/IP 통신을 쓰죠. 그 소켓이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TCP/IP 통신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 저도 사실은 못 봤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가능하다 라고 MS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도 이게 가능한지 테스트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가능하다고 하니까 물론 가능하겠죠. 근데 가능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는 건 좋지만, 실제 서비스에서 이렇게까지 사용하지는 않는다. 왜? TCP/IP 통신을 쓰는 것이 훨씬 더 명확하고 다양한 기능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켓 통신을 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더불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create 메일 슬롯 함수를 통해 가지고 메일 슬롯을 생성을 합니다. 주소 정해줬고요. 그 다음에 버퍼의 크기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우체통 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체통 크기가 크면은 데이터가 많이, 편지가 많이 쌓이겠죠. 반면에 그 크기가 작으면은 나중에는 꽉 찼을 경우에는 전송되는 편지는 손실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메일 슬롯의 어떤 버퍼 크기를 갖다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 버퍼라는 건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최대한으로 저장할 수 있는 크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 버퍼에 있는 데이터를 갖다가 나중에 데이터 읽으면은 비워지겠죠. 근데 가져가지 않고 가만 내버려 뒀을 때 채워질 수 있는 크기, 최대 크기를 갖다가 여기서 지정을 해주는 건데, 여러분들이 명시적으로 지정을 해줄 수도 있고요, 0을 인자로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0을 지정을 해줘요. 왜냐면 0을 넣으면은 허용할 수 있는 최대치로 기본적으로 설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달인자는 read 파일 함수 특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좀 이따 밑에서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자, null 보안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뒤에서 나중에 설명을 드립니다. 일단 요 세 가지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생성을 했으니까 이제 read 파일 함수를 호출해 가지고
우체통에서부터 데이터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체통이 비어 있을 경우도 있겠죠.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그거 가져가면 됩니다. 근데 비어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리드 파일 함수가 빠져나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서비스의 특성마다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데이터가 없으면 그냥 바로 빠져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데이터가 들어올 때까지 이 함수를 블로킹 상태로 둘 수도 있어요.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 함수가 호출된 상태로 멎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메일 슬롯 언더바 웨이트 언더바 포에버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인자로 전달을 해주시면은 데이터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것도 제가 설명을 드린 거죠. 자, 리드 파일 함수의 첫 번째 전달 인자 슬롯을 지정을 합니다. 이제 create 메일 슬롯 함수 호출했을 때 슬롯이 생성이 되면서 그 슬롯에 핸들이 리턴이 되거든요. 그 핸들을 인자로 전달을 하는 겁니다. 즉 내가 리드하는데 어디서부터 리드하겠다? 여기서부터 리드하겠다라고 해서 얘를 지정을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리드를 했으면은 그 리드한 데이터를 어디다 저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저장할 버퍼를 지정을 해줍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죠. 예. 그 다음에 그 읽어드릴 데이터의 최대 크기를 지정을 해주고요.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중요한데 실제 프로그램 구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리드 파일 함수를 호출했을 때 버퍼의 크기만큼 한 번에 다 읽어드릴 수도 있지만 버퍼의 크기보다 데이터의 양이 작을 경우에는 더 작은 크기만큼 읽어드리겠죠. 실제 얼마만큼 읽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정보가 이곳에 채워집니다. 자, 이 부분은 일단 널로 두자고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드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리드 파일 하고 나서 반드시 크로즈하라는 게 아닙니다. 데이터 송수신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메일 슬롯이 더 이상 필요 없다 할 때는 반드시 크로즈 핸들 함수 호출을 해가지고 종료시켜 줘야 된다. 어이구, 죄송합니다. 이거 왜 필요한지는 이미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예, 유시지 카운트를 갖다가 하나 감소시켜 가지고 그 커널 오브젝트의 소멸을 돕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쪽은 상대적이에요. 뭐 제가 크게 많이 설명 안 드려도 됩니다. create 파일 함수는 실제로는 파일을 생성하는 함수인데 커넥션을 연결하는 용도로도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슬롯 이름을 줍니다. 이름을 주면 그곳에 연결이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메일 슬롯의 용도를 지정을 합니다. 이거 라이트로 주셔야 돼요. 왜? 리드 할 수 있습니까? 메일 슬롯은 샌더는 데이터를 보낼 수밖에 없으니까는 항상 라이트죠. 리드 할 수 없습니다. 그 실제로는 얘는 그 파일을 오픈할 때 리드 모드로 그러니까 리드 할 거냐 라이트 할 거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결정짓는 요소거든요. 자, 그래서 그 이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까지는 사실 파일 입출력에 관련된 내용에서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냥 이거는 고정이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뭐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릴 수도 있지만 뭐 요것도 하나 설명을 드릴까요? 오픈 이그지스팅이라는 건 뭐냐면 생성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존재하는 파일을 갖다 열어라, 아니면 없으면 만들어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지정을 해주는 건데 새로 만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왜? 우체통, 기존에 존재하는 이미 만들어진 우체통에 연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를 갖다가 그 연결을 갖다가 형성을 하라라는 의미로 오픈 이그지스팅을 줘야 되는데 뭐 지금 이거 너무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파일 IO 쪽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자연스럽게 이동이 됩니다. 이거 고정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세요. 이 부분은 고정이다, 그냥 넣어주는 거다 라고 일단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write 파일, 이건 좀 빨리 할게요. 왜냐면 리드 파일 했으니까. 뭐 이거 아시겠죠? 어디로 보내는지 주소 정보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전송할 데이터를 담아놓은 버퍼예요. 지금 제가 그 라인이 부족해 가지고 다 표현할 수가 없어서 지금 이게 어떻게 선언이 되어 있는지 제가 표시를 안 했는데 여러분들 소스 코드 보시고요. 여기 보면은 실제로 전송할 데이터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얼마만큼 전송할 것이냐, 최대 전송 크기 지정을 해주는 거고요. 전송이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그 전송 결과가 여기에 담기게 됩니다. 당연히 다 쓰고 나면은 크로즈 핸들 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메일 슬롯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통신 방법 이해하시죠? 실제로 예제를 돌려보면 더 잘 이해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섹션 1과 2가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IPC와 약간 동떨어진 내용이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